정희야, 나 이제 정말 누구한테도 갈 데가 없어. 밤 11시 순자에게서 걸려온 마지막 전화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자식들도, 친구들도 모두 다 떠났어. 그게 제가 순자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라고 해요. 올해 74세가 됐죠.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40년 지기 친구였던 김순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평생 쌓아온 모든 인연을 왜 하나하나 잃어가며 결국 혼자가 됐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들 때 마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가족 말고 친구 중에서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평생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공통점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된 우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려요. 이런 진짜 경험담들 더 많이 나눠드릴게요. 순자와 저는 1985년에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저희는 둘 다 30대 중반이었죠. 아이들 유치원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순자는 정말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죠. 무슨 일이든 앞장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정희야, 우리 같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갈까? 정희야, 오늘 시장 갔다가 반찬 좀 나눠 먹자.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서로 집에서 밥도 해 먹고, 아이들 아프면 번갈아 가며 돌봐주고, 남편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수다 떨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가 있어서 육아도 덜 외롭고, 살림도 더 재미있었거든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순자는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각종 밑반찬 만들어서 가게에 내다 팔고 정희야,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 해. 맛있게 만들어서 싸게 팔면 손님들이 알아봐. 그 말대로 순자네 가게는 금세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특히 순자가 담근 김치는 정말 맛있었어. 멀리서도 사러 올 정도였죠. 20년 넘게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어. 제법 목돈을 모았어요. 시내에 아파트도 하나 사고 아들, 딸 둘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죠. 순자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정희야, 우리가 이만큼 해냈잖아. 애들 다 키워놓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 좀 살만하지 않아?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정말 모범적인 친구였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4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왔으니까요. 그런데 2018년 순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죠. 남편이 쓰러진 후 순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비며 간병비며 돈이 많이 들어갔죠.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었어.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요. 6개월간 병원에서 지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순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 때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죠. 정희야,
이제 나 혼자구나. 그 말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순자는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월은 거의 집에만 있었죠. 전화해도 힘없는 목소리로 응, 그냥 지내.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났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찻집에도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시장도 다니고.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순자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19년 봄이었어요. 찻집에서 순자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순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정희야, 우리 아들이 집 옮긴다고 하는데 말이야. 전세 자금 좀 보태달라고 하네. 그래? 많이 필요해? 뭐 7천 정도? 근데 다행히 남편이 보험금을 좀 많이 남겨놔서 통장에 목돈이 좀 있어. 부족하면 시내 아파트도 있으니까 팔면 되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아들 도와주는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옆 테이블 사람들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어머, 순자 씨는 여유로우시네요. 보험금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파트까지 있으시면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듣더니 뭔가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 순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뭐 할머니가 도와줘야지. 손주 교육비야 아끼면 안 되잖아. 많이 드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뭐 우리는 괜찮아. 시내 아파트 월세 들어오는 것도 있고 통장에 있는 돈도 있고. 이번엔 주변 사람들이 대놓고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순자 씨는 정말 복 많으시네요. 손주 교육비까지 도와주실 수 있다니. 월세까지 들어오시면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돈 이야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순자야, 그런 이야기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사실인걸 뭐 숨길 것도 없고. 순자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순자 주변에 묘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라는 남자가 순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70대 남성이었는데 갑자기 순자에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씨, 혼자 계시는데 장보기 힘드시죠? 제가 시장 갈 때마다 같이 가드릴까요? 순자 씨, 전구 하나 나갔다고 하셨죠? 제가 갈아드릴게요. 순자는 남편 잃고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던 터라 그런 관심이 고마웠나 봐요. 정희야, 박 씨가 참 친절해. 요즘 이런 사람 드물지 않아? 그런데 저는 왠지 그 박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친절을 베푸는 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박 씨가 순자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순자 씨, 좋은 투자 정보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투자요? 전 그런 건 잘 몰라서. 아니에요. 아주 안전한 투자예요. 제 지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곧 개발 예정인 땅이 있대요. 지금 사두면 1회, 2년 후에 2배는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순자 씨처럼 여유 있는 분이 아니면 못하는 투자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목돈이 어디 있겠어요. 순자는 그 말에 뭔가 자존심이 세워진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8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현금이 부족하시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1년 후에 땅 팔아서 갚으면 되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불안했어요. 순자야, 그런 투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모험하는 건. 정희야, 넌 너무 소심해. 확실한 정보라고 하는데 뭐가 위험해? 그냥 일해. 2년 놔두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순자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시내 아파트를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땅에 투자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박 씨에게 물어봐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행정 처리가 복잡해서요. 이런 말만 반복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순자가 직접 그 땅을 확인해 보러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 소유였고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순자가 완전히 속은 거였죠. 더 기가 막힌 건 박 씨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아파트도 비워뒀고 순자는 결국 8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어요. 아파트 담보 대출 8천만 원을 갚아야 했죠. 결국 시내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정희야, 내가 바보였나 봐.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순자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순자가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사기꾼들은 항상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재산을 잃은 후 순자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처지가 바뀌어버린 거죠.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전에는 명절 때마다 어머님, 용돈 받으세요. 하면서 챙겨주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어머님 생활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 태도가 서운했나 봐요. 2020년 가을 찻집에서 순자가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우리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내가 돈을 잃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에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해. 그리고 오면 계속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야.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도 바쁠 테고. 아니야. 분명히 달라졌어. 내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순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순자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생활비가 걱정되네. 우리가 매달 얼마씩 드려야 하나?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하다고. 그게 당연한 거야? 마치 짐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대. 어머님이 돈 관리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순자는 점점 흥분하면서 말했어요. 정희야,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왜 며느리한테 관리받아야 해? 그리고 돈 관리를 잘못했다니 사기당한 건데 내 잘못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 테이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순자야, 그런 이야기는 조용히 하자.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며느리가 이상한 거지. 순자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계속했죠. 내가 사기당한 게 내 잘못이야?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내가 돈을 낭비한 것처럼 말하더라고. 투자하다가 손해본 거랑 사기당한 거랑 다른 거 아니야?
그날 이후로 순자의 가족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 미용실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자네 집안이 요즘 좀 복잡하다더라.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나 봐.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한 달 후에는 순자 씨가 돈 잃고 났어. 가족들이 뒤바뀌었다더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순자가 딸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희야,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해. 바쁠 수도 있지. 바쁘긴 뭐가 바빠. 분명히 내가 돈 없어졌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 엄마,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데 병원비나 생활비를 준비해야죠. 이런 식으로 말이야. 순자는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아직 건강한데 무슨 계획이야? 그리고 당분간은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 집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나 보네. 자식들이 엄마를 좀 홀대하는 것 같아. 그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그런 소문들이 순자 자식들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순자가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따져 묻더라고. 왜 밖에서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냐고. 뭐라고 했어?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어머님이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씀하신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순자는 정말 억울해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순자가 그런 말들을 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들도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순자와 자식들 사이가 정말 나빠졌어요.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된 거죠. 순자는 내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자식들이 화를 내냐고 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내부의 문제를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런 말들은 결국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거든요. 가족 관계가 틀어진 후 순자는 더욱 친구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순자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2021년 여름이었어요. 찻집에서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순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희야, 저기 앉은 김영순 씨 보이지? 응, 왜? 저 사람 딸이 이혼했다더라고. 그래? 응. 근데 그걸 숨기고 있어 체면 때문에. 딸이 혼자 아이 키우고 있는데도 주변에는 남편이 출장 많이 다닌다고 둘러대고 있다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다니. 순자야, 그런 이야기는. 왜?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인걸. 그리고 나만 모르고 있었나 봐.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이미 다들 알고 있더라고. 순자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명순 씨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김명순 씨는 찻집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김영순 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 씨, 저희 집 이야기. 순자 씨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던가요? 아니에요.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날 순자 씨가 그러던데 이미 다들 아는 이야기라고. 정말 속상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김영순 씨는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순자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순자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정희야, 박미숙 씨네 아들이 사업 망했다더라고. 골목 끝 2층 집 할머니는 치매 초기래. 옆동 최 씨가 혈압약 먹는다던데 꽤 심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순자야,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야? 순자는 자신이 아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2021년 가을에 일어났어요. 찻집 단골 고객이었던 정미자 씨가 며칠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미자 씨 요즘 안 보이네.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그때 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정미자 씨요? 우울증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 약도 먹고 있고 상담도 받고 있다더라고. 그 순간 찻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순자를 쳐다봤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왜들 그래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날 이후로 찻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순자만 오면 대화를 멈추거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심각한 일은 그 이야기가 정미자 씨 귀에 들어간 거예요. 며칠 후에 정미자 씨가 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제가 병원 다닌다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세요? 아, 그게 걱정돼서. 저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정미자 씨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찻집에서도 만나지 말아요. 그렇게 정미자 씨와의 관계도 끝났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순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점점 순자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언제 제 이야기나 제 가족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지 모르겠거든요. 2022년 초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들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아들이 몇 번 면접을 봤는데 계속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순자가 제게 물어봤어요. 정희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들 취업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아직 안 됐어? 언제부터 알아봤는데? 6개월 정도 됐나. 저는 순자를 믿고 털어놓았어요. 아들이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 본인도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 그런데 며칠 후에 미용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인의 아들이 취업이 안 되나 봐. 6개월째 면접만 보고 있다던데. 요즘 취업이 어렵긴 하지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순자 외에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우리 아들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했어? 그게
미용실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나왔어. 미안해.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너한테만 말한 건데. 그냥 다들 자식 걱정 이야기하길래 별 생각 없이 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순자는 이제 누구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순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찻집에서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아졌죠. 순자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정희야,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바빠서. 하지만 순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요. 2022년 중반쯤 순자에게는 저 말고도 가까운 친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조경숙 씨였죠. 경숙 씨는 순자보다 3살 어렸는데 순자를 언니처럼 따랐어요. 혼자 사는 순자를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요. 순자 언니, 혼자 밥 드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드세요. 언니, 이거 반찬 좀 많이 만들었는데 나눠 드세요. 순자는 경숙 씨를 정말 고마워했어요.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다른 친구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경숙 씨만이 유일한 의지였거든요. 그런데 순자는 경숙 씨에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경숙 씨가 가족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른 곳에서 말하고 경숙 씨의 개인적인 고민을 들으며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결정적인 사건은 경숙 씨의 손자 이야기였어요. 경숙 씨의 손자가 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경숙 씨는 그걸 순자에게만 털어놓았던 거죠. 언니, 이 이야기는 정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당연하지.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순자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미용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숙네 손자가 학교 문제로 힘들다더라. 왕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닌다던데. 그 이야기가 결국 경숙 씨 딸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경숙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딸한테서 엄마는 왜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해요? 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언니, 제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경수가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언니, 이제 정말 만나지 말아요. 언니랑 이야기하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경숙 씨마저 순자 곁을 떠났어요. 이제 순자에게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혼자가 된 순자. 2022년 말부터 순자는 거의 집에만 있게 됐어요. 찻집에도 나오지 않고 시장에도 혼자 다니고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외로움을 호소했어요. 정희야, 요즘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로워. 그래도 가끔은 나와서 사람들이랑. 무슨 소리야. 다들 나 보면 피해. 내가 뭔가 전염병 환자 된 것 같아. 순자는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정희야, 내가 너무 입이 가벼웠나 봐. 그런데 그때는 정말 아기가 없었어. 그냥 걱정돼서 답답해서 말한 건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어요. 2023년 봄에 순자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혼자 갔다 온 거예요. 아들한테 연락했지만 바로 올 수 없다고 했고 딸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정희야, 응급실에 혼자 있으니까 정말 무서웠어. 옆에 사람들은 다 가족이 와 있는데 나만 혼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도 순자 곁에 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휘말리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순자의 건강은 그 이후로 계속 나빠졌어요.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당뇨도 생겼고 혼자 병원 다니면서 검사받고 혼자 약국에서 약 받아오고 정말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2023년 11월 어느 날 밤 11시 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희야, 나 이제 정말 누구한테도 갈 데가 없어.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혼자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해.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럼 아들한테. 아들한테 말했어. 그런데 며느리가 반대해. 우리 집은 좁아서 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하더라고. 순자는 울고 있었어요. 딸한테도 말해봤는데 딸도 마찬가지야. 사위가 부담스러워해.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정희야,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했어. 이제는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너도 알잖아. 다들 나를 피해. 내가 뭘 말할지 몰라서. 순자야. 정희야, 정말 후회돼. 내가 왜 그렇게 입이 가벼웠을까? 왜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까? 순자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이제 알겠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구나. 순자야, 이제라도. 늦었어. 다 늦었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믿겠어? 누가 나한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겠어? 그게 순자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2023년 12월. 순자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찾은 곳이었는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또 할까봐 걱정된다는 게 며느리 말이었어요. 순자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서 한 번 면회를 갔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요. 순자는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6개월 만에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희야, 고마워. 너라도 와줘서. 어떻게 지내? 그냥 조용히 지내. 여기서도 사람들이랑 별로 말 안 해. 내가 뭘 말할지 모르니까. 순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정희야, 나 이제 깨달았어. 평생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뭔데? 첫째,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둘째, 가족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밖에서 말하지 않는 것. 셋째,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비밀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 순자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만 지켰어도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너는 이 세 가지를 잘 지켰잖아.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너를 찾고, 너를 신뢰하고,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 나는 어떻게 달랐을까? 순자와 헤어져서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는 순자와 뭐가 달랐을까? 저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까지 갔던 적도 있고, 딸이 결혼을 앞두고 파혼한 적도 있고,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힘들어도 돈 없어서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했고, 여유가 있어도 돈 걱정은 없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거든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만 해결했어요. 남편과 갈등이 있어도, 자식들과 문제가 있어도, 그걸 밖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이 결국 가족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비밀을 털어놓으면 그걸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지금 74세가 된 저에게는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요즘도 동네 경로당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도 한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정희 씨, 당신한테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자가 생각났어요. 순자도 처음에는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친구의 조건. 순자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힘들 때 정말 찾게 되는 친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요. 첫째, 돈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통장에 목돈이 있어서 돈 걱정은 없어. 요즘 돈이 부족해서. 이런 말들은 정말 위험해요. 돈 있다고 하면 사기꾼들이 노리고,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멀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는 진짜 우정과는 상관없거든요. 진짜 친구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가족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밖에서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가족 내부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은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결국 가족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말 가까운 가족과만 상의하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비밀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 나한테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건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 신뢰를 배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약점도 노출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내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답답할 때는 하소연하고 싶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 순간을 참아야 해요. 그게 평생 친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얼마 전 순자가 요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정말 쓸쓸했어요. 가족들만 몇 명 와 있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순자와 40년을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저뿐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장례식 후에 순자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정희 이모,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모만이 진짜 친구였다고. 자신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순자는 마지막까지 후회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여러분 돈 이야기, 가족 문제, 다른 사람 비밀. 이런 것들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대신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진짜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